만나면 좋은 친구 MBC. 피부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보게 될 피부암의 경우에는 흔한 질환도 아닌데다가 병이 되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놓치는 경우들이 또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TV 메디컬 약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관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또 제때 치료하지 못해 위험에 빠진다는 피부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의 김준곤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부가 거칠어진다거나 가렵다거나 혹은 특히 안색이 나빠지면 건강에 이상이 있나 좀 의심을 해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만큼 피부는 몸속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만큼 피부와 몸속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피부가 깨끗하고 윤기가 나는 반면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 피부가 탁하고 어딘지 모르게 칙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피부가 좀 노랗고 그리고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 투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이 가려워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갑상선 같은 것들이 좋지 않게 되면은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에 암이 있을 때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한 것을 보게 되면은 피부는 몸을 비추는 거울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네. 간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 피부암은 그렇게 흔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암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도 최근에는 저희 피부과 학회 차원이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부암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암, 위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피부암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피부암 유병률이 높은 서구권에 비해서는 한국인에서 조금 피부암이 간과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잡히는 61개의 암들 중에서 피부암 숫자로만 보면은 10위권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피부암 발생 환자 숫자가 2배까지 늘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악성 흑색종의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피부는 우리 몸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또 땀과 같이 체온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인데요. 네. 피부암이 생겨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피부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피부암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피부는 크게 3가지 구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바깥쪽부터 표피, 그리고 진피, 그리고 피하 지방으로 나뉘게 됩니다. 표피는 우리 몸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진피는 말 그대로 진짜 피부. 여기에 털이라든지 피지샘, 땀샘 같은 것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신경 다발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에는 여러 혈관들이 위치를 하게 되어서 혈관들이 이 여러 구조물들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피부암을 일으키는데 가장 위협 요인은 자외선입니다. 우리 몸은 이 자외선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멜라닌 색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멜라닌 세포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이런 세포가 위치하게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세포들, 각질 세포들 사이로 가지들을 이렇게 쭉쭉 뻗게 됩니다. 이 가지들은 36개 정도의 가지를 내고 있어서 36개의 각질 세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멜라닌 소체를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 소체가 전달을 해서 각질 세포로 가게 되면은 이 멜라닌 소체들이 핵 위에 우산처럼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산들이 방어막을 형성을 해서 자외선을 막아서 핵 안에 있는 DNA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멜라닌 소체의 뭔가 형태나 색깔에 따라서 피부형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예전에 피츠패트릭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피츠패트릭 피부형이라는 건데요. 이 피부형은 1형부터 6형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형으로 갈수록 좀 더 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형으로 갈수록 좀 더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과 같은 경우에는 3형과 4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종별 차이에 따라서 피부 유형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설명하신 대로 이 한국인 속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세세하게 피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방금 설명드린 이제 피츠패트릭 피부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라서 이 피부형이 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가 피부 외형은 변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노화라든지 아니면은 자외선 그리고 흡연,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이런 피부 외관이 조금 변할 수 있겠습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촉진된다든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 섬유가 떨어져서 탱탱함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인데 자외선을 많이 받게 되면은 광노화도 촉진이 되고 피부도 얇아지고 앞에서 다른 안 좋은 습관들이 한 것들의 모든 것을 합친 결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얼핏 알고 있기에도 자외선 피부에 정말 안 좋다라는 그렇죠. 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자외선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 피부에 미친 영향이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 200에서 40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지는 광선을 의미합니다.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UVC는 200에서 29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얘기하는데요. 이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UVC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돼서 실제적으로 지구상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UVB가 있는데요. UVB는 290에서 320 나노미터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얘기합니다. UVB는 인체에 작용하였을 때 일광화상, 광화상, 지연 색소 침착, 광바람, 그리고 비타민 D 생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저희는 이러한 UVB를 활용해서 광선 치료와 같은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데 치료적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VA가 있는데요. UVA는 320에서 4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을 얘기합니다. 이 UVA는 즉시 및 지연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 광노화, 광바람을 일으키니까 역시 UVB와 함께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을 정리를 해보면은 1번으로 홍반 반응, 그리고 일광화상, 그리고 색소 침착, 그리고 광노화, 그리고 광바람 이렇게 5가지가 있겠습니다. 일광화상은 대부분 자외선 B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외선 A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긴 합니다. 증상을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광 노출 후 3시간에서 한 6시간 후에 발생을 하고요. 한 하루가 있으면은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붉게 되고 부풀어 오르다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물집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오한, 발열, 오심 등의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성분의 등 쪽에 수영복 끈 그리고 수영복에 가려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광 화상에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곳에는 붉게 올라온 것들 이렇게 일광 화상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을이지만 곧 겨울이 다가오죠. 겨울에는 자외선 차단을 조금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특히 중년 여성들이 걱정을 하시게 되는 뭐 기미라든지 색소 침착 이런 부분들은 겨울에 심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UVA 영향이 많은 건데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심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가 들면서 늙는 것도 서러운데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은 광노화라는 현상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광노화는 자외선에 의한 것인데요. 시간에 비례해서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노화가 생기게 되면은 거칠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얼룩덜룩해지고 그리고 흑자 같은 얼룩덜룩한 점이 생기고 지루각화증, 우리가 알고 있는 검버섯이라고 하는 종양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적상 저색소 침착증이라고 하는 하얗게 생기는 반점들도 생기게 되고요. 거칠고 깊은 주름 같은 것들도 자외선 노출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 모세혈관 확장이라든지 피부 늘어짐, 피지성 과형성, 일광곽화증, 그리고 나쁜 피부암까지 모두 광노화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미국의 어떤 나이가 드신 트럭 운전수를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얼굴이 좀 늙은 것들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네. 트럭을 운전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차에 오래 있게 됩니다. 차에 있으면은 왼쪽에 일광 노출이 많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한평생 왼쪽에만 자외선 노출이 많았던 경우입니다. 그렇게 돼서 자외선 노출이 되지 않은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의 얼굴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일광흑자, 이름에도 일광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그리고 태양광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여기 옆에서 보이는 작고 튀어나온 것들, 그리고 갈색으로 생긴 것이 검버섯, 의학적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노화가 되면서 생길 수 있지만 자외선이나 태양광에 의해서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뭔가 연세가 드신 분들의 팔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태양광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탄력 섬유라는 것들이 많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 탄력 섬유라는 것은 피부에 있는 혈관을 꽉 잡고 있는 섬유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이 약하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혈관을 꽉 잡지 못하고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약한 충격만 받더라도 혈관 안에 있는 혈액들이 피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돼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막기 위해서도 일광 차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외선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피부암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한 현상을 광발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장시간의 자외선 조사로 인해서 핵에 있는 DNA가 변형되어서 피부암이 발생되는 건데요. UVB가 일반적으로 UVA보다 1000배 정도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에 의해서 광발암 현상이 생기고 피부에 나타나는 것, 그중에 특징적인 것이 광선각화증이 있는데요. 이 광선각화증 자체는 피부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암의 전 단계였고 이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에서 이렇게 보이고 만졌을 때 사포를 만지는 것 같이 까칠한 느낌이 든다면 항상 이 광선각화증을 의심을 하고 피부과를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봄 며느리에게 가을엔 딸에게 볕을 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자외선과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진짜 계절별로 선생님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차이가 좀 있는 편입니까? 네,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환자분들이 좀 많이 피부과를 찾아오시긴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요, 시민분들은 피부암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피부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만나보시죠. 점이 점점 커지면 그대로 방치하면 피부암이 된다고 들었어요. 자외선이 피부암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해요. 피부암도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부암 발생률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흡연이나 음주는 피부에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수분크림 바르고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 바르려고 노력해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데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자하는 편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고 있어요. 교수님, 김이나 검버섯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피부암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피부암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기미는 피부에 생기는 색소 침착이고 검버섯은 지루각화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양성 종양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미는 흑색점, 흑색종과 비슷하게 생겼고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기저세포암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새로운 병변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병변들이 변화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주변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피부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도 때도 없이 혹은 날씨와 상관없이 혹은 해가 나든 말든 우리가 매일 바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크림. 이 자외선 차단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귀에 꼭 발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다. 이러던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귀에 선크림을 잘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귀에 선크림 바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잘 바르시면 되겠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귀에는 특히 피부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서 잘 생길 수 있는 피부암이 3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그리고 흑색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인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이 특히 귀에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귀에도 빠짐없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코라든지 입술, 목 쪽 같이 조금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크림을 몸 밑에까지도 발라야 된단 말입니다. 의복으로 가려지는 부위에는 안 쓰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노출이 되는 부위에는 잘 바르시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게 바로 타투입니다. 타투나 이 문신들을 보면 염료를 피부에 이렇게 습착이라 해야 될까요? 주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타투나 문신을 하게 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직까지 피부암과 타투에 들어있는 염료 잉크와의 관련성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이미 피부암을 수술한 흉터라든지 점을 가리기 위해서 타투나 문신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왜요? 이런 경우에는 있던 점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피부암의 재발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투나 문신을 한 부위에서는 새롭게 생겨나는 피부암 병변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재미로
혹은 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긴 하지만 자칫 내 병변이 나타나는 것들을 알 수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부암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인종으로 치면 백인, 뭐 피부톤이 밝을수록 피부암에 더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가장 흔하게 걸리는 피부암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에게 흔한 피부암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대 한국인의 피부암이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로는 기저세포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평세포암, 그리고 세 번째는 악성흑색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저세포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기저세포암은 한국인에서 가장 흔한 피부암입니다. 한 50% 이상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40세 이상 남성에서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의 눈 주위, 코 주변에서 잘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다행인 것은 전이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점으로 착각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의 경우에는 레이저나 이런 것들로 함부로 제거하지 않고 꼭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고 난 다음에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평세포암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저세포암보다 훨씬 더 험해 보이죠. 네. 다행인 것은 기저세포암보다 덜 흔하고 두 번째로 흔합니다. 40대 이후 마찬가지로 남성에서 많이 생기고 입술, 볼에 많이 생기고 이거는 드물게 전이를 합니다. 한 1.2에서 5% 정도 전이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진피를 침범한 피부 편평세포암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진피가 아니라 표피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보엠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엠병이 상피내암, 그러니까 상피내 편평세포암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악성흑색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성흑색종은 4가지 A형이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쪽에 많이 생기는 악성흑색점 흑색종, 그리고 몸통에 생기는 표재 확산형 흑색종, 그리고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결절 흑색종, 그리고 한국인의 한 60% 정도에서 나타나는 말단 흑색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까맣고요. 가장 악성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전이가 되고 진행이 빠를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로 말씀하신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많이 발생합니다만 사례를 봤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거의 전신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좀 꼼꼼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피부암이라는 게 외적으로 보여진 것 외에 통증이나 내지는 전조 증상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피부암의 경우에도 당연히 많이 진행이 되면은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저희가 보는 피부암들은 대부분 통증이라든지 뭐 가려움이라든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육안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부위는 열심히 자가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등처럼 혼자서 보기 힘든 부위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른 장기에 생기는 암에 비해서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기 발견이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점이나 돌기 같은 것들과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이랑 흑색종을 구분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쉽게 외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A, B, C, D, 그리고 최근에는 E까지 더해서 A, B, C, D, E 방법입니다. 하나씩 차근히 보면은 먼저 A는 에시메트리, 비대칭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양성과 악성에서 각각 가운데에 선을 그어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경우에는 악성을 조금 더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B, 보더 일레귤러리티, 그러니까 경계 부위가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좀 더 암을 의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C인데요. C는 컬러입니다. 그 점 안에서 색조가 이렇게 균일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이다시피 색깔이 점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면은 악성을 의심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D는 다이아미터, 직경입니다. 연필 지우개 크기보다 조금 더 큰 0.6cm 이상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에볼루션, 관찰을 하는데 색조나 크기의 변화가 계속 생기는 경우에는 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때는 근처 피부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점뿐만 아니라 피부 위에 작은 돌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쥐젖 혹은 사마귀처럼 네. 이런 것들도 피부 질환의 일종이다 보니 피부암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쥐젖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찰이 잘 되는 부위인 목이라든지 사타구니 그리고 겨드랑이 이런 곳에 좀 잘 생기는 돌출성 병변이고, 그리고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의 양성 종양입니다. 쥐젖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있는 사마귀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마귀를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고 구강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만 피부 쪽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쥐젖이나 사마귀처럼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들이 뭔가 크기가 커지고 모양이 변한다 싶으면은 근처 피부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피부암이 손발톱에 생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발톱에 생길 수 있는 질환 가운데는 뭐 무좀 같은 것들이 네.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이 손발톱에도 피부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손발톱에도 흑색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조금 진행된 손발톱 악성 흑색종인데요.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흑색종들 중에 한 20%가량이 이런 손발톱에 생기는 악성 흑색종입니다. 한 이 정도로 진행된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흑색종인 걸 알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발톱 흑색종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3mm 이상이 되고 색깔이 다양하고 그리고 비대칭적일 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손톱 끝쪽보다 손톱 바닥 쪽이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 이런 경우는 손발톱 뿌리에서 이 점이 빨리 자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손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손톱 밑에 피부로 이렇게 가는 경우를 허칭슨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손톱에 생기는 악성 흑색종과 비슷하게 보이는 질환이 있는데요. 조갑파 혈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손발톱이 좀 까맣게 보여서 흑색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흑색종이 아니고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발생할 수 있는 충격 때문에 밑에 손발톱에 피가 고여가지고 생기는 조갑파 혈종인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색종에 대한 정보가 또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작은 그리고 연한 줄만 있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은 흑색종이 아니라 점입니다. 우리 몸에 많이 점이 생기는 것처럼 손발톱 뿌리에도 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확대했을 때 이런 형태로 일반 흑색종에 생기는 까만 줄이 아니라 연한 줄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흑색종이 아니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러한 줄들이 또 손톱 여러 군데, 발톱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에는 더더욱 흑색종일 가능성이 떨어지고 다른 호르몬의 영향이나 이러한 다른 요인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까만 것들만 흑색종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흑색종인 경우에 까만 색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뒤꿈치에 보이는 상처 같이 보이는 병변이 흑색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에 생기는 것들도 흑색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분화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 때 멜라닌 세포가 흑색을 띠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요. 오래되고 낫지 않는 병변일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나 상처가 아니라 다른 암이 아닐지를 꼭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흑색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점일 수도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다는 건데 무좀도 마찬가지로 뭐 발톱이 좀 검해진다거나 거칠거칠해지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흑색종이랑 오해하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무좀과 같은 경우에는 뭐 흰색이든지 아니면 노란색이든지 이렇게 전형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구분이 쉽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정색으로 변하는 무좀이 있기 때문에 잘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정색도 검정색 나름인데 숙검댕처럼 많이 진한 경우에는 흑색종을 의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까만데 출혈이 있고 통증이 심하거나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로 색조가 번져나간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좀이 아니라 흑색종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근처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암의 어떤 위험성과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뇨 자체는 피부암을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그래서 상처 같은 게 잘 낫지 않고 감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나 감염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만성염증 형태를 띠게 되고 이러한 만성염증에서는 편평세포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서 이러한 감염이라든지 상처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피부암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요. 네. 이제는 그 중에서도 드물게 나타나서 일상에서 좀 지나치기 쉬운 피부암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저를 찾아오셨던 27세 여성분이신데요. 낫지 않는 상처로 오셨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진찰을 해봤을 때 이러한 병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뭐 흉터네, 조금 뭐 볼록한 게 있네, 덩어리네, 이 정도로 볼 수는 있는데 전 뭔가 좀 이상해서 조직 검사를 했었고 조직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 융기 피부 섬유 육종이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례와처럼 드물어서 놓칠 수 있는 피부암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2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융기 피부 섬유 육종이라는 게 있고 유방외 파제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피부암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기 피부 섬유 육종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융기 피부 섬유 육종은 악성도는 낮고요. 천천히 자랍니다. 전이는 거의 없는 대신에 국소 재발률이 조금 높고요.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다른 암들은 다 좀 고령에서 호발을 하는데 20대, 30대에서 호발을 하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에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뭐 흉터라든지 켈로이드 같아 보이는 것들이 좀 잘 안 낫고 뭔가 치료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방외 파제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항문과 생식기 주변에 발생을 하고요. 음문 부위가 가장 흔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습진과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많은 환자분들이 습진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고 나서 잘 안 낫는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썼는데 안 낫는다.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진단이 매우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이거는 또 생식기, 항문, 음문 이렇게 부끄러운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진단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습진과 비슷한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도 잘 낫지 않은 병변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병원을 찾은 80대 고령 환자.
어머니께서 시골에 계시니까 농사일을 좀 하시거든요. 평소 때는 그 피부에 뭐 이렇게 잘 끓기고 해요. 농사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특별한 연고 같은 게 바르지도 않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딱지가 않고 이래가지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그 딱지 않고 또 물집이 생기고 또 딱지 않고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해가지고 걱정을 해가지고 병원 한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동기입니다. 세수하면 아파요. 안 아픈데 세수하면 걸치는 게 아파. 지금도 이러면 만지면 이러는 데는 안 아파. 요리요리 비비면 좀 아파. 볼 바깥쪽 피부에 만져지던 불규칙한 모양의 덩어리. 피부암의 위험 징후였다. 암이 발생한 부위를 완전히 절제하는 피부암 수술 후 현재 환자의 상태는 어떨까? 어르신의 진단명은 편평세포암입니다. 편평세포암은 자외선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 그래서 얼굴 부위에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한국인의 가장 흔한 암인 기저세포암과는 다르게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넉 달 전에 처음 내원하셔가지고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즈 미세도식 수술을 시행을 했고 그 부위를 잘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부위를 보니까 저남성 병변인 광선각화증이 있어서 그 부위는 현재 한 달 간격으로 냉동 치료를 하면서 치료 중입니다. 네, 할머니 보시게 되면은 저쪽에 찍어 놓은 사진이 아까 더모스코피로 찍은 사진이에요. 가운데 보면은 약간 각질처럼 올라온 뿔이 있죠. 저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옆에 보면은 약간 붉은 부분 저런 것들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저 가운데 부분은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잘 안 낫거나 하시면은 조직 검사를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피부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 검사와 더불어 피부 확대경 검사를 통해 병변 부위보다 세밀하게 관찰해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 냉동 치료.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광선각화증은 제때 치료하지 않을 시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병변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술 부위는 냉동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노출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주위에 광선각화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그 부위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광선각화증 같은 경우에는 저남성 병변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편평세포암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꼭 냉동 치료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해 피부암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특별히 피부 관리라고는 할 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어머니 뵈러 가면 농사를 하니까 피부가 안 좋다고 햇빛 보고 하면 안 된다고 모자 쓰고 수건도 좀 가리고 해라. 그렇게 지금 관리해 오셨지 특별한 관리는 없었습니다. 예, 어머니 나으시면 완치가 되시면 모처럼 가족들 한 모여가지고 사진을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한번 보여주고 그러셨습니다. 네, 피부암 환자 사례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앞서서도 교수님께서 뭐 점이나 돌기 같은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점점 더 커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피부암이 의심됐을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피부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육안적 진찰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기기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더모스코피라는 기구입니다. 더모스코피라는 기구는 이런 식으로 한 손에 휴대할 수 있게 생긴 장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형태로 생긴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조직 검사입니다. 조직 검사는 피부를 일부를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특정 기구를 이용해서 피부 절편 일부를 채취를 하고 이 채취한 피부를 병리과에 보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양한 진단 방법들이 상당히 미세한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진단 이후에 치료는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피부암은 타장기나 림프절 전이가 없이 피부에 국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광선각화증과 같은 저남성 병변 그리고 보행병처럼
표피에 국한되는 피부암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물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로만으로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흑색종인데요. 흑색종은 초기면은 수술만 해도 거의 대부분 치료가 끝나지만 병기에 따라서 만약에 전이가 되면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 치료는 바깥쪽에 위치한 피부 바깥쪽, 표피 쪽에 주로 위치한 광선각화증 아니면 보행병 이런 질환에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크림을 발라서 피부암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하 196도의 액화 질소를 사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피부암 병변을 얼려서 냉동 그리고 동상을 일으켜서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료는 수술적 치료인데요. 수술적 치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범위 절제술인데요. 광범위 절제술은 이렇게 피부암 병변이 있으면은 정상 피부 조직을 일부 두고 경계를 두고 암종에 따른 이 경계는 암종에 따른 적절한 간격을 둡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고 그 절개하고 얻은 검체를 병리과로 보내서 횡단면을 다 보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 절제술을 하면은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계 부위가 있으면은 경계 부위의 일부들만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모즈 미세도식 수술은 먼저 육안으로 보이는 종양 범위에서 종양 종류, 그러니까 뭐 편평세포암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세포암이라든지 흑색종에 따라 가지고 경계를 설정하고 이렇게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인 다음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제한 조직들은 각각의 바깥쪽 면을 저희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은 확인을 다 합니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2번 쪽에서 뭔가 튀어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종양이 있다고 저희가 판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부위만 더 절제를 하면서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서 최소한의 절제로 종양을 남김없이 제거하는 과정을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부암을 제거하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피부 결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재건을 하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가장 간단하게 제거하는 것은 1차 봉합술입니다. 말 그대로 1차 봉합술이기 때문에 결손 부위를 그냥 잡아당겨 가지고 봉합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합니다. 하지만 피부암을 수술하다 보면은 암 자체가 큰 경우도 있고 현미경 쪽으로 많이 번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불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소피판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1차 봉합으로 재건이 불가능하거나 1차 봉합으로 했을 때 흉터 및 주변 구조물에 변형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조직을 끌어올리거나 돌려가지고 재건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옆에 피부를 절개를 해서 가져와서 결손 부위를 메꿔줄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부분을 절개해서 들어서 옮겨서 덮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피부를 절개를 해서 돌려서 이렇게 덮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 이식 수술을 사용합니다. 피부 이식,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피부를 떼어 와가지고 결손 부위를 덮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 정상 구조 변형을 최소화하고 향후 재발 여부 관찰에 유리해서 좋긴 하지만 이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 피부를 일부 떼어와서 그쪽에 흉터가 남는 단점도 있고, 이것들이 미용적으로 주변 피부와 색상이나 질감 같은 것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흉터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좀 미용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전 미국 대통령이신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흑색종에 걸리셨고, 그 흑색종이 전이가 있어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면역 치료를 사용을 했고, 그 결과 흑색종이 치료가 되어서 이렇게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와 같이 초기에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치료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임파선을 침범하거나 타장기를 침범한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면역 치료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사시사철 꼭 챙겨야 되는 게 아무래도 피부 건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피부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피부 건강에 관심 많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최근 들어서 피부에 보이지 않던 점들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피부과를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이렇게 좀 보이는 점들을 좀 제거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레이저 치료를 분명히 했는데 약 한 달 좀 지나자마자 그 자리에 똑같은 비슷한 점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레이저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자칫 내가 지금 피부암에 걸려 있는 건지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대이시고 젊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점을 한번 빼고 나서 자라나는 것들은 피부암이 아니라 기존의 점들이 조금 덜 제거됐거나 아니면 이제 회복되면서 색소 침착이 같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색깔이 확 많이 변한다든지 모양이 막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형태가 좀 이상하다든지 이러면은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고령의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쪽 부위가 자외선 손상을 많이 받았던 부위라면은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의심이 되면은 항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피부 곳곳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그 백반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백반증 환자가 오히려 피부암 발생률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네, 그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백반증이요? 예, 맞습니다. 한 연구, 물론 이게 동양인과는 다르게 서양권에서 진행된 연구긴 합니다만,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은 흑색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흑색종 피부암 같은 것들이 백반증 환자에서 3배가량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연구에 따르면은 백반증 환자에서 내부 장기암이 걸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피부암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인은 피부가 하얘져서 자외선에 취약해지는 것보다는 어떤 백반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성 이런 특징들이 암세포에 작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8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의 사연입니다. 이분의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해서요, 거의 움직이질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주로 생활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피부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너무 지금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이 아들의 생각은요, 이 고령의 어머님은 이 피부암을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연고로 치료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선생님, 괜찮은가요? 최근에는 고령의 피부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령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3가지를 일단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피부암의 종류, 그리고 암의 진행 정도,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꼭 고려를 하여야 됩니다. 전암성 횡변인 광선각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는 항암제 연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피부암인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분이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신 마취가 아니고 국소 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표피에 위치한 피부암이라든지 환자가 정말 수술을 버틸 체력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바르는 항암제라도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의를 꼭 찾아가셔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연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암의 다양한 종류와 수술적인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오늘 강연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피부암을 보셨는데요. 사실은 피부암의 경우에는 오늘 보여드린 피부암들 말고도 다양한 피부암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부 병변도 피부암의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기의 암들에 비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시게 되면은 완치율도 높고 그리고 미용적 결과도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일광 차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크림을 바른다거나 모자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시에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피부암은요, 주로 고령층의 얼굴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얼굴에 이상한 점이 생겼다든지 혹시나 낫지 않는 흉터가 보인다면 꼭 한번 보시고 피부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피부암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네. 피부과의 김준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과나 신경외과 이런 과들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의 생명을 뭔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좀 그때는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선택을 했는데 피부과도 어떤 특정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정말 연관이 된 질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내과나 신경외과 아니더라도 피부과에서 이 생명과 연관된 피부암을 선택을 하였고 그런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고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나이가 드신 할머니신데 수술을 하고 나서 병실에 올라가니까 너무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시는데 그게 정말 많이 기억이 납니다. 스킨십 이런 것들이 사실 의사가 환자한테 했을 때도 많은 감동을 주겠지만 환자분들이 한 번씩 손을 내밀 때가 있거든요. 고맙다고. 그럴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